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홍콩 ELS 여기에 돈 넣으신 분들 지금 올해 들어서만 1,000억 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노후자금 반토막 났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이 홍콩 ELS가 어떤 건지 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우리나라가 판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은 그냥 주가 연계 정권이라고 그래서 주식 가격에 연동이 되는 금융 상품 ELS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주가에 연동하느냐, 바로 홍콩 H 주가에 연동한다 해서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홍콩 ELS라는 그런 닉네임까지 붙어 있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 이자를 뭐 1년간 예금 또는 3년간 예금하면 이자를 얼마 준다. 이런데 그 이자가 사실상 원금은 확실히 보장,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100%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금자 보호업 제도가 있어서 5천만 원 이하 선에서는 그 한 푼의 손실이 없습니다. 이자도 뭐 못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ELS 연계 상품은 이자를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든가 좀 떨어져도 한 60% 정도만 떨어지면 그때까지는 예정된 수익을 그대로 주고, 근데 만약에 그보다 더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난 만큼을 원금에서 까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왜 이런 예금을 가입하느냐? 그 ELS 예금을 가입하면 이자를 정상 예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예. 그 이제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ELS를 가입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21년에 은행들이 주로 판 ELS거든요. 2021년 한번 회고해 보시면 예. 그 당시 코로나19 상태에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1% 또는 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한 사람들이 이 예금을 안전하게도 맡겨야 되겠지만 좀 1%면 너무 이자가 적지 않냐.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런 ELS 상품을 개발을 해서 3% 내지 4%를 주겠다. 그 대신에 만약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예.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판 게 ELS 금융 상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은행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거짓말처럼 이게 주가 연계 정권의 손실 구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 70%, 뭐 60%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3% 예금 금리를 받자고 자기가 투자한 원금의 50% 정도가 지금 원금이 날아가는 아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보통 이제 만기가 2년 내지 3년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 초기 당시에 가입했던 그 ELS 상품이 만기가 새해 들어서 도착을 하고 있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네. 도래하는 상품마다 이제 원금 손실이 나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이번 뭐 2월 달, 3월 달, 특히 6, 7월이 되면 예. 폭발적으로 지금 그 만기가 돌아올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2021년 이 6월 달 정도에 홍콩 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았고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10조 원 정도의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중 한 5조 내지 6조가 손실로 이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 우선 그 퇴직금을 맡긴 사람들, 뭐 5억, 10억을 맡겼다 이런 사람들이 당장에 그 돈을 찾지 못하게 돼서 이제 마비가 되고, 예.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신뢰가 상실이 돼서 누가 함부로 은행에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 이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손실은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금은 최소한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뭐 수억 원씩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신용 불량자로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되면 예. 네. 그럼 결국 은행들의 어떤 부실도 더 깊어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 ELS에 가입한 이 상품에 가입한 분들을 보니까 노후 자금 또 은퇴하시고 나서 노후 자금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과연 이 시중 은행들이 상품에 대한 고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던데요. 예,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잘못했을 때 손실은 본인이 올곧이 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다만 이렇게 고수익 상품, 특히 은행은 원금은 보장한다는 그동안의 어떤 전통적인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간 사람들에게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공지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불완전 판매라고 그래서 판매한 금융기관에도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게 그동안의 판례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은행에서 이 2021년도 당시 상황을 돌아가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 5대 은행들이 ELS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그런 정황이 여러 가지 문서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당시 은행에서 예금 유치가 잘 안 되니까 이 상품을 팔도록 하고 이 상품을 많이 파는 사람들에게 승진을 우선적으로 시키는 그런 내부 인사고과를 만들다 보니까 은행 예. 창구에서는 안전하게 예금해달라고 찾아온 예를 들면 80대 노인들에게 홍콩 H 지수를 근거로 한 ELS 상품에 가입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이러한 그 중간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은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최근에 이제 경제 소식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우려의 시선으로 보셨던 것이 태영건설 관련 내용일 텐데 일단은 이제 워크아웃 개시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만 건설이나 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이 금융 불안이 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걱정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대출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 겁니까? 대출 규모가 현재 1, 2금융권을 합쳐서 건설과 부동산 쪽에 나간 돈만 608조 정도 되는데요. 예. 현재 지금 연체율이 건설업은 5.5%, 부동산업은 3.99%. 이 연체율은 고정 예신 이하라고 해서 3개월 연속으로 갚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 금융 어떤 관행상 이것을 부실 여신으로 보거든요. 예. 연체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5%를 잡게 되면 608조 중에서 약 한 30조 내지 35조 정도가 이미 지금 돈이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것은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 부실 규모는 훨씬 더 빨리 또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의 이 연체율 5%나 3.99% 이것도 2015년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태영건설의 경우에도요. 태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워크아웃 시작에 관한 합의만 있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제 조건, 실제 조사를 들어가는데 워크아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앞으로 4개월 후에 결정이 되고요. 예. 워크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금융기관의 손실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융기관들은 이제 당분간 돈 안 빌려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부실에 또 우려가 커지니까. 그러면 건설사는 자금 부족이 더 커져서 건설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정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내관이 바로 PF발 금융 부실, 이게 아주 위험 등 비상등이 깜빡깜빡 켜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건설 부동산 이 연체율 돈을 못 갚는 지금 제때 못 갚는 그런 상황은 그러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한마디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다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연착륙해야 된다라는 게 올라갔더라도 서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서서히 내려가야 마치 예.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년 전, 4년 전에 우리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그래서 말뚝만 꼽으면 다 분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도 자금 여력이 없는 회사도 뭐 시쳇말로 개나 고등이나 전부 다 이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될 걸로 알고 금융기관에서 또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금리 여파가 닥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금 분양 공고를 내도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은행 융자를 빌려가지고 땅도 사고 건설을 해놨는데 그게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결국은 건설사가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지는데 자 이게 시작이다라는 그런 점에서 뭐 이 우리 경제의 최대 내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뇌관이 앞으로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이냐, 터질 것이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되질 않길 바라면서 지켜보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정부도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사태가 좀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가진 않을까 이런 질문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의 현재 예상 규모 한 30조에서 40조 정도 되는 돈은 우리 경제로서 그런 대로 뭐 버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돈을 못 갚게 되면 건설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빌려준 금융기관, 특히 여기에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사, 증권사 이런 제2금융권이 많거든요. 예. 그럼 금융사가 자금 부족에 허덕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금을 부족해서 은행은 뭐 그런 대로 현재는 괜찮은 상태지만 제2금융권이 부도 위기를 맞게 되면 시중에 자금난이 악화돼서 그로 인해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금융 시스템의 위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11년도 당시에 저축은행 사태 때도 우리 이런 한번 위기를 맞은 적도 있거든요. 흑자 도산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옥석을 잘 가려서 정말로 그 회사가 어려운 회사는 빨리 부도 파산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예. 또 회사가 잠재력은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 회사 여기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지금 정부가 약 100조 원 정도 그 PF 안정자금을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기관의 부도가 연쇄 파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뭐 정부는 지금 나름대로 선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제 이와 동시에 부동산이 뭐 다시 완전히 부동산을 급등시켜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 그러나 지금처럼 완전히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예. 이것은 금융 시스템, 금융 관리만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조차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짧게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지금 태형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예.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 뭐 현재 금융기관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금년 상반기 6월, 7월에 정점을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예.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예. 그 부실 규모나 부실 시기도 상당히 완화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일기 시간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도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